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세계를 알면 똑똑해지고 경제를 알면 통장이 든든해진다. 같이 진행을 맡고 있는 매대표 김현종입니다. 한마디로 이 방송을 보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세계를 알아가지고 돈을 벌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메디치보라 라이브 방송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 만에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백투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오늘 우리가 돌아온 거죠? 드디어 김종대 전 의원이 섭외가 됐습니다. 그분 손석구만큼 유명하다는 국방계 손석구. 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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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라성 같은 언론계 두 선배님 뵀으니까 좀 왠지 쫌니다 제가. 아이 무슨 말씀을요? 요즘 그 김종대 뻥 뚫리는 TV 제가 자주 시청하는데 그거 보고 얼마나 속이 뻥 뚫렸는지. 요즘 새롭게 그 채널도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도 벌써 몇만 명. 댓글도 뭐 수십만 개가 올라오고. 아이고 그런데 수십만 개까지는 아니지만 출발치고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아주 핫한 주제가 많았기 때문에요.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또 뭐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 한미 정상회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아직도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뻥뻥 내지르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보면서 약간 포스트 모던하다. 정말 그런 면에서 이 시민들께서 또 궁금증이 많으시고요. 매 대표님이 이 김종대 의원님하고 아주 뭐 특별한 메디치 관계가 있다면서요? 아니 이제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가 시작한 지가 한 15년 되는데 그때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 때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 책을 하나 냈죠. 서해 전쟁. 서해에서의 이제 그 충돌에 관한 건데 군 장성들을 굉장히 깊게 취재해가지고 거의 다큐멘터리 같은 미국으로 치면은 밥 우드워드가 쓰는 백악관 스토리 같은 그런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대중 작가가 되셨죠. 그렇게 하고 페이스북을 시작하셔가지고 글 한 편 쓰면 뭐 100만 명씩 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향력을 국회의원 돼서 못 가진다. 지금이 좋다. 그런데 결국 이제 국회의원 4년하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조언을 들었더라면 지금쯤 훨씬 더 나아졌을 건데 들어가자마자 조금씩 이제 회의감, 자기 어떤 상실감이 들더라고요. 요즘 국회의원 중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서 20대 국회 초선만큼 재선 안 하겠다 불출마 선언한 역대 국회가 또 이렇게 많이 불출마한 그런 국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실이 아주 깊었던. 그때 국방위 소속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기자 시절이니까 가장 기억나는 게 정의당의 이 김종대 의원이 국방위에서 질의를 할 때마다 장관을 비롯해서 별들이 말이요. 그분들이 웬만한 거에선 떨지 않을 텐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서 화제가 됐었어요. 그때 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한번 들려주실래요? 많았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국방위에서 이제 비공개 비밀 회담을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 전문가들 용어에 다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DIEM. 그 디플로머시, 인포메이션, 에코노미, 밀리터리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요소로 예컨대 북한을 관리한다. 이래서 우린 자주 쓰는 말이에요. 다임. 그런데 합참의 보고서에 이상하게 그려온 게 다이 요소와 M 요소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왔더라고요. DIE 죽음아뇨. 그러니까 뭐가 하나 빠져. 국방위원들이 쫄아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모르는 무시무시한 북한에 대한 비밀 무기가 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합참이 약어를 잤어요. 보통 정보기관이 그래요.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무도 질문이 없어. 그래가지고 끝난 뒤에 국방위원장한테 앞으로 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보고서는 약어를 쓰는 걸 금지시켜야 된다. 아까 그 다이가 무슨 뜻인 줄 아냐 그러니까 비밀 무기겠지 뭐. 그래서 아니 비군사 외교 정보 경제적 수단의 그 대북 접근법 이거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군사가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전부 속았다는 표정을. 이렇게. 바로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이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모신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산적한 현안들 중에 안보, 국방, 그리고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왔다가 좀 일본 건너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또 북한이 미사일도 역시 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뎁스하게 좀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그래서 모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 핵실험이 뭐 각각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러시아의 푸틴이 미니 핵을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쓸 거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뭐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간 뒤에 우당탕탕 했는데 어디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위협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좀 모셨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요. 통상적으로 정상이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는 뭐 외교장관이나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가는 건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둘 다 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신 상무장관이 왔죠. 그렇습니다. 그 조 레이몬드 상무장관이 왔고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아예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그러니까 삼성으로 시작해 현대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수행원 중에 이제 미국의 그 넷플릭스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이런 CEO들이 동행을 했고. 더 깜짝 놀랄 것은 그 저기 삼성전자 방문 당시에 바이든을 수행해 온 인사가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인데 이분이 지금 삼성전자 부사장이에요. 그 왜 칼 맞은 대사. 맞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이후로 그 유튜브 아시아지국장으로 진출하다가 사임하고 삼성전자 북미 담당 대외 협력 이사로 그거 부사장급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근데 아예 바이든을 수행해서 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은 한 기업의 외교력이 정부를 능가하고 오히려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정말 낯선 현상들. 정상 외교가 다 비즈니스로 채워지고 한미 정상회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진짜 방문 목적에 맞게 그 상무장관과 기업인 또 기업에 영입된 전직 외교관들을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 둘러리다. 그게 아니라 진짜 정상회담은 이재용 바이든 회담, 정의선 바이든 회담 이게 정상회의고 거기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 끼워준 거다 이거. 비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전혀 새로운 모습도 아닙니다. 지난 작년 5월 21일 날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삼성의 정상회담이었어요. 거기 합의된 내용들 뭐 오픈랜 네트워크, 5G, 6G 이건 삼성이 원래 내놓은 개념이고 기술 협력, 공급망 이런 것들도 다 그 시절에 나온 거 보면은 뭐 거의 기업의 우리나라 그 외교부보다 먼저 백악관에 가서 합의하고 나온 거예요. 그 삼성전자 이사가 백악관에 가서 반도체 회의하고 당시에 정상회담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삼성이 미 상무부에 들어가서 그 의제를 협의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어느 날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자꾸 정상회담 선언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은 이면에 그 비즈니스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기업이 정부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역시도 많은 전직 관료 외교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미 외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 피렌체 식탁에 이제 어제 오늘 칼럼을 냈는데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치포 동맹을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으로서는 차세대 그 세계 산업 지도를 다시 짤 때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거기에서 한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현대차는 뭐 그 조지아주 항상 대통령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렇죠. 중요한 지역이죠. 그 선거인단과 관련해서 뭔가 그렇습니다. 모든 포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초점이 맞춰졌고 실제적인 것은 이게 언밸런스하게 나타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로서는 거꾸로 만약에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언론의 평가나 세간의 평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안보를 내팽개친. 외교 안보에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는. 이번에도 어음뿐이잖아요. 이미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있는 거 재확인이다. 전략자산 전개는 추후에 협의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나중에 장관회담 열어봐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이거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합의된 건데 앞에 글로벌 세자를 더 붙여서 굉장히 달라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죠. 그다음에 IPEF로 뭐 새로운 공급망의 어떤 세계의 어떤 열린 규범적인 질서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IPEF는 무역과 관세에 관한 협정이 아닙니다. FTA하고는 전혀 무관한 말하자면은 노동, 기후,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부분에 있어 국제 규범을 논의하자는 느슨한 다자적 연합체고. 사실은 진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다면 TPP에 가입하면 돼요. 그건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다 만들었던 건데 그거는 또 가입 안 하고 이런 느슨한 걸 만들려는 이유는 미국 국내 정치의 반대 때문이거든요. 미국 노동자들의 반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의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글로벌 국가로 재탄생이 되고 또 어떤 세계 질서가 바뀐다고 볼 수 있느냐에는 너무 빈약하거든요. 근데 포장, 레토릭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게 다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핵에 핵으로 대응한다는 정상회담 문구가 처음 나왔다. 이게 큰 성과로 김성한 안보실장이 얘기한 첫 번째 성과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지나가다가 흡연구역이 있는데 그 간판을 담배 피는 장소로 바꿨다고 치면 연기를 만드는 주범인 담배를 명확하게 명기했으니 성과 아니냐. 이렇게 우기면은 이거 참 할 말이 없거든요. 핵 우산, 핵 억제 이거는 50년 전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 공약한 건데 그게 핵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핵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그게 흡연구역을 담배 피는 장소라고 바꿔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성과라고 맨 앞에 등장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쥐어짜듯이 이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정부 모습이 조금 안쓰럽다. 그래서 어떤 레토릭으로 포장이 자꾸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냉철하고 근거 있는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지혜로웠을 텐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막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번 회담 보면 준 건 기억나는데 받은 건 기억이 안 나요. 받은 게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 달러 현대자동차 투자 계획과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관여 못하니까 여기는 그냥 뭐 투자 약속만 하는 정도. 이제 사면론이 더 거세질 겁니다. 이렇게 뭔가 굵직굵직한 게 있는데 받은 거는 넷플릭스에 1억 달러 투자예요. 그런데 그 1억 달러가 무슨 1억 달러냐 하면은 넷플릭스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막대한 인터넷 트래픽을 달성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뽑아가는 기업이에요. 근데 망 사용료를 안 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재판에 회부돼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우리 산자부에 잘 봐달라고 추파를 던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1억 달러가 이익에 비해서는 아주 왜소할 뿐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런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이 1억 달러를 정상회담에 숟가락 살짝 얹어서 이렇게 생색을 내냐. 그게 전 그것보다도 세금 제대로 내고 망사용료 제대로 내라. 국내 기업은 꼬박꼬박 내는데 거긴 공짜로 썼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가리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일본은 어땠습니까? 네,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보다 강경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이제 남태평양 어떤 수역이라든가 대만 해협에서의 국제규범을 해칠 때 불태전의 어떤 각오로 대처하겠다. 이런 어떤 센 표현, 또 책임국가. 그래서 이 인도 태평양에서 책임국가로서 미국과 나란히 서는 모습이라든가, 보다도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표방하는 듯한 어떤 강한 표현들은 우리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강경한 표현들이고 거의 중국 규탄 대회를 방불케 하는
정상회의였어요. 그것이 이후에 IPEF 다자간 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거의 뭐 이거는 어떤 중국 규탄 뭐 농성장 같아 보일 정도의 이게 제가 표현이 좀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나갔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우리 정상회담 선언문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국을 배려하는 듯한 그 조심스럽고 신중한 외교관은 저는 있었다고 하고 이건 평가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제 정상회담 다 끝나고 관리만 잘하면 될 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다음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비합리적이다. 이런 발언이 나갔고 그러면서 국내 언론이 일제히 안미경중 정책 폐기됐다. 전략적 모호성 끝났다. 이러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동참했다. 모든 기사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막 나가니까 아니 꿈보다 해몽이라고. 와 이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보다는 중국 인민을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정부의 입지가 약화됩니다. 반한 여론에 중국 정부마저도 떼어말려 갈 정도로 모든 언론들이 정상회담은 별로 그 내용이 없는데 해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을 그냥 싹 도배를 해버리니까 중국 전문가 얘기 좀 해보시죠. 외교부의 신중한 입장이 오히려 이 보도의 범람에 익사해버렸어요. 이게 23일, 24일 날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실제 내용엔 그렇게 우리가 중국을 자극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공매를 맞는 이런 상황이 자초되고 메시지 관리에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데 외교부가 중국을 존중한다. 정상회담 끝나고 중국 대사관에다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러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 보입니까? 이 엄청난 보도에. 그래서 범람을 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걸 또 방치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서 저도 좀 인상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중국의 지도부를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뭐 인민들을 쥐어짜는 것 같지만요. 네. 시진핑 주석도 국내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렇죠. 세대가 변하는 그 어떤 여론들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중국 정부와 대결을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외교적 저는 거기는 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중국의 인민들의 감정을 반중 정서가 지금 가장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밥상은 잘 차려서 조심스럽게 밥을 잘 나눴는데 결국 마지막에 국을 쏟아버린 셈이다. 저는 좀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예, 전혀 이해 안 가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치 내가 강해지는 것 같고 당당해지는 것 같고 뭔가 서열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은 중국을 두들겨 패는 게 재밌나 봐. 뭐 언론은 차치하고 그걸 이제 메시지 관리의 실패다. 그러니까 본질과는 관계없는 메시지 관리의 실패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현대 정치, 현대 외교에서는 메시지가 바로 정치고 외교예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메시지 관리 자체가 전부일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부분이 간과됐다는 거고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전략적 모호성이 이제 문재인 정부였다면 자신들은 노선을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실제 정상회담에서는 그러한 그 외교적 전략이 분명히 색깔이 드러나지 않았네요.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의제 설정과 그것의 어떤 풀어가는 방식들 보면은 저는 그 상당히 나름대로 신중한 외교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묘사하는 레토릭에서 결국은 그 현실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이것이 말하자면은 감정적인 어떤 의사표시로 비춰졌는데 이건 한중 관계에서 여러 번 비슷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16년에 진짜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어려워진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직전에 미국에게 사드 배치 요청하지도 않았고 미국이 요청한다고 우리한테 하지도 않았고 고로 사드 배치 합의는 없다. 협상도 없다. 이게 사드 배치 결정 2주 전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이 일부러 만나서 그 사드에 대한 우려 상황을 전달했을 때 잘 알았다 그랬고
그런데도 분위기가 이상하게 들어가니까 덩샤오핑 딸을 특사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그 면전에서 박 대통령이 그 박대해버린 거거든요. 그건 군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제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아니 2주 전에는 사드 산불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황교안 총리한테 주석이 직접 공들여 얘기했고 그런데 황교안 총리 귀국해서 사흘 만에 사드 발표해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관리된 대표적인 참사가 사드 참사인데 일본이 그 중국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해도 중국하고 파고까지 안 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 있게 하면서 중국 정부에게 우리의 그 국익은 뭐고 레드라인은 뭐고 하면서 이런 촘촘하고 짜임새 있게 하면은 또 어쩌면은 참사를 모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중 관계의 그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저렇게 말하고 뒤에서 뒤통수 때리는 나라 이런 식으로 자칫 인식이 돼버리면 이때는 반드시 탈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중국도 존중한다고 정상회담 전에 그랬잖아요. 그 IPEF에 중국도 들어오라 그랬고 그러면 이해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건데 다음날 중국이 비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앞에 얘기하고 안 맞고 그러면 제가 중국이라면 이래 보니까 한국은 자고 일어나면 말이 달라지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이제 슬슬 그 염장을 지르는 이런 어떤 형태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이게 메시지 관리 실패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때 중국이 섭섭했던 것은요. 네. 한반도를 담당하는 그 밑에 실무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기 최고 지도자에게 한국은 사드를 배치할지 안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해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배치를 예를 들어서 안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전혀 일주일 뒤에 그런 정책이 나오면 우리 한반도를 담당했던 그 어떤 관료들이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네트워크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섭섭함을 저도 직접 중국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들었거든요. 지금 똑같은 난맥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 외교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우리가 존중받는 나라, 설득을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스스로 품격을 지키고 권위를 지키는 것이지 사실은 국내 정치에 휘둘려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면은 계속 국격은 추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격이 상승한다. 우리 당당하게 국익을 얘기했다고 말하는 착각. 그 속에서 오히려 지금 실제로는 가라앉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결과를 만든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정상입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굉장히 공들여서 집들이 잔치를 해놓고 잘 끝났어. 근데 그 다음날 아이고 자식들 참 많이 먹대 하고 그냥 한마디 탁 뱉어버린 게 방송을 타버린 거와 똑같은 거지.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오히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 쪽이 우리보다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던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중요한 말이 조금 언론에서는 약간 소홀히 취급된 부분이 있는데 인도 태평양에 많은 어떤 그 지역적 현안 안보 의제가 있는데 북한 핵 문제는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 말은 많이 취급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를 바라봤던 그 의제의 독립성 그 자체의 어떤 가치보다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미는 같이 갈 거고 대만 문제, 남중국 핵 문제, 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에 관해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거나 또는 그 한미가 숙고해야 될 여지는 없어진 거예요. 어디에 다 들어갔냐?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미가 같이 간다. 왜? 여기에 그냥 다 휩쓸려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북핵 문제가 뒤로 확 밀려버린 것이죠. 이런 식의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잘 보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사실 뭐 전략자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전략자산 또 확장 억제 늘상 했던 얘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고 그다음에
한미일이 단결하는 동안 북중러도 단결하고 있는데 한미일은 이미 협력하지만 북중러가 새로 협력하는 건 지정학적인 그 충격이 훨씬 큰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나진 일대에 지금 러시아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위성 사진으로 다 확인이 되고 무역 관계 완전히 풀려버렸고, 그다음에 그 심지어 이 전략적 연대까지 북러 간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벌써 2번이나 그런 메시지가 발표가 됐고, 그것도 모스크바에서 그 신홍철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와 함께. 예, 이런 부분들 보면은 지금 그 저기 북한 제재에 대한 어떤 국제 제재의 틀이 거의 다 마모되거나 잠식돼서 예, 이런 상황이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편 들고,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우리가 북한을 관리해오던 기본 틀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이제 4자 회담, 6자 회담, 유엔 안보리 이렇게 다층적으로 이 다자주의 틀 내에서 북한을 관리했는데, 이런 다자주의 틀이 이제는 그 저기 진영 논리로 개편된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으니, 새로운 국제 질서고 뭐 다 재편된다고 해버렸으니 그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보 비용이 지금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한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우방이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안보 비용의 증가가 얼마나 지금 커진 겁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안보는 미국과 중국하고는 경제를 한다 이렇게 안미 경중이라고 합니다만, 실상은 중국과의 경제보다도 중국이 대한민국 편을 들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와 관리에 여태까지 협조를 해준 그 안보상의 이유가 이 한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안보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보 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그 위기 신호가 발생한 것이죠. 전에 보면 북한도 우리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여러 단계에서의 그 속내를 읽어보면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결국은 가장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꼭 좋은 세력만은 아니고 때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정식 국가 간의 관계를 맺을 경우에 오히려 국경을 맞댄 불편한 두 나라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게 김정은의 사실 속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수교를 원하는 거고. 근데 지금의 상황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원치 않는 상황.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울 때 자기는 바둑판에 그냥 주체가 아니고 졸로서 들어가서 할 수 없이 기신기신 끌려가는 이런 형국이 앞으로 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원치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김종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코로나19 그 오미크론 확산이 또 거기에 상당한 역할을 하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메시지, 한미 정상회담 경우에 사실 뭐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을 쏜다, 미국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표면적으로는 오미크론 핑계를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긴 했지만, 그런 그 도발적 상황은 스스로 자제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어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그러니까 정상회담 기간에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정상회담 전후가 될 거라고 계속 그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미국에 대한 정상외교의 미련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북한이. 당연하죠.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미일 정상회담의 메시지가 뭔가는 관심 깊게 지켜봤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뭐 북한에 대한 뭐 규탄도 아니고 그냥 무관심. 이런 걸로 그냥 일관해 버리니까 조금 이거 뒤돌아가는 뒤통수에는 한 방 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판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개편, 11월 중간 선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휩싸여 가지고 우리하고는 전혀 어떤 외교가 될 리가 없고, 또 기자의 질문 답변에 헬로 피리어드 안녕 끝 이게 김정은한테 보내는 메시지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좀 약이 올랐겠죠. 근데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회담까지는 그렇게 흘러갔지만
핵실험 한 번 더 하지 않나요? 최근에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보면은 이제 큼지막한 핵은 증폭 핵분열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핵실험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전술 무기화하는 이런 어떤 핵실험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단거리 미사일 탑재용 언필칭 전술 핵무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7차 핵실험은 아무래도 그런 저위력의 핵무기 폭발 실험을 함으로써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갖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섭죠. 왜냐하면 쓰지도 않을 거대한 핵무기는 사실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사용 가능한. 예컨대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한 15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소형 전술핵을 우크라이나에 한번 정말로 쓸까 뭐 한다는데 북한도 그런 식으로 실제로 써서 제한된 그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시도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일본 방위연구소에서는 이제 제3의 핵시대가 왔다. 제1시대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을 사용한 시대고 제2시대는 핵의 그림자 정치, 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무기의 가치가 더 빛나 보이는 이런 상호 억제된 그런 제2세대가 있었지만 제3시대는 쓸 수 없는 핵무기라면 억지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이동해서 핵전쟁의 문턱을 끊임없이 낮추는 누가 먼저 그걸 시도하느냐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거 제3의 핵시대다. 이렇게 일본 학자들은 자꾸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세상이니까. 그러나 지금 북한이 이제 4월 25일 날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전쟁의 문턱을 대충 낮추는 우리 핵은 전쟁 억지라는 본래 목적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건 써먹기 위한 핵이라는 걸 강조했고 똑같은 날 러시아의 마도로프 외교부 장관이 이제 3차 대전은 핵전쟁일 거라는 예의 발언을 계속하면서 전술핵을 사용할 거라는 위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점점 위험한 존재로 묘사되는데 그 이전에 2019년에 트럼프가 다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핵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다음에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중력 폭탄을 이걸 다양화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이미 선포를 해놓고 개발 중이었던 겁니다. 그때 트럼프가 핵무기는 단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즉 핵에 대한 보복으로서 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공격에도 저위력의 핵무기는 동원될 수 있다. 이러면서 막대한 자금을 전술핵으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걸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정부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인데 미국이 전술핵에 대한 예산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핵순항 미사일을 개발을 안 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게 있는 줄 알고 자꾸 공유하자, 재배치하자 이래 얘기하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그 핵정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행태를 보고 미국의 공화당이나 보수 싱크탱크들은 트럼프의 핵정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바이든한테 압력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전쟁의 문턱은 1번 트럼프가 낮췄고 2번 푸틴이 낮췄고 3번 김정은이 낮췄고 이런 현상으로 핵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 일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신중하게 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제3의 핵시대가 왔다면 그렇다면 이제 핵이 사용되는 시대 여태까지 느슨한 분쟁의 춘추 시대였다면 앞으로 격렬한 분쟁의 전국 시대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 참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일본이 자꾸 그런 식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제 유일한 핵 피해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의 위협을 과대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피해국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점증되는 그런 안보에 대응해서 우리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를 진출한다든가 일본의 평화헌법을 고쳐서 자위대를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까? 최근에 일본은 적기지 타격 능력을
과거에 아베가 미사일 종합 능력이라고 했던 게 적기지 타격 능력으로 노골화되다가 최근에는 그게 또 너무 과하다고 그래가지고 반격 능력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일본도 드디어 공격용 미사일을 갖추는 길로 접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센카쿠 다오디다오에서 영토 분쟁을 겪으면서 정적 방위력을 동적 방위력으로 개선한다고 표방한 이후 그 세계 섬에 그 인근의 세계 섬에 이제 그 상륙군을 상시 주둔시키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중국에는 눈의 가시가 되고 있고요. 또 우주 능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미국과 협조해 가지고 그 하나의 무장국가 군사국가로서의 그 첫발이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감시정찰 지휘 통제 능력 또 해양력 확대 이것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네. 국방 예산도 방위비가 GDP 1%에서 2%까지 높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즉 일본은 이런 것들을 다 합리화하는 그 명분이자 그 주당 논리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3의 핵시대론도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재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에 무장국가로 제3의 핵시대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더 자기들이 판에 들어가고 싶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이런 거죠. 사실 북한이 뭐 미국까지 가는 ICBM을 개발하고 네. 그 이제 맞으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지. 현실적으로 북한이 미국에다가 뭐 미사일을 쏘고 핵을 쏘고 하는 거는 가능성은 별로 없고 또 거리가 멀어서 잘 제대로 가지도 않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근거리 그리고 조그만 핵을 자꾸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이 실현 가능한 핵 내지 실현 가능한 공갈을 때리는 이런 거에 가까운데 이걸 자꾸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실제로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위기가 오는 것이고 경제가 흔들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공급망 차지다, 뭐 물가 오르지, 뭐 금리 오르지,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이렇게 꼬여가고 있는데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 새 정부가 이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칫 위기를 만드는 건 아닌지. 뭐 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기본 틀은 세계화와 자유무역, 그렇죠. 그다음에 다자주의 외교 예. 이런 것들을 한 축으로 해서 아무리 동맹이 중요하더라도 우리는 경제 영토를 넓혔고 기회의 공간을 넓혀왔거든요. 이런 번영의 토대가 하루아침에 질서가 바뀌었다고 정상회담 한 번으로 선언해버린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 준비도 없이 그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면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는 뭐냐? 어떤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얘기고 국제사회, 인도태평양에 우리는 어떤 공공재를 내놔할 것이고 이런 어떤 의제들이 정렬이 돼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노력과 구상과 계획 속에서 한 1, 2년 준비해서 그런 말을 하면 전 이해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거든. 이런 게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 질서가 왔다는 거야. 이게 지금 아주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공급망이라는 게 우리가 요소수 사태기였고 그렇게 중국에 의존하는 핵심 물자가 1,700개로 파악이 됐어요. 밸브 한 번 잠가버리면 우리 마비되는 거. 이게 1,700개가 식별이 됐는데 이런 게 공급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안 하지만 저임금의 중국이 대신 해주고 이런 국제 분업 체계, 자유무역 질서. 그런데 누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근거로 이게 다 무너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그 혈맥과 어떤 생명선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 질서인데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고 준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미국의 옆에 서 있으면 우리 서열이 높아지고 우리 자존감이 충족되고 뇌에서 도파민이 펑펑 분비된다고 이렇게 동맹 중독이 돼 있는 그 어떤 확증 편향 그 속에서 그냥 엄벙덤벙하다가 따져보지도 않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 이거 참 뭐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 것보다 뭐 세상이 이제 진영화되고 블록화되고 이런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정치적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지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단정 지을 만한 어떤 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어떤 새로운 질서로 가는 데는 상당한 책임과 비용이 따르는 겁니다. 또 갈등이 따르는 거고요. 그 선언하면 말은 멋있지만 그 비용은 누가 되고? 그러니까요. 네. 동맹 관시 좋은데 미국하고 잘 지내는 거 좋죠.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거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지독한 어떤 동맹 중독증 이런 것에서 어떤 미국과 함께 서 있고 무언가 거창한 약속을 하면은 마치 국격이 높아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이런 면에서 저는 확증 편향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교정하는 방법은 역시 내실 있는 준비와 어떤 토론 그 속에서 식별된 의제에 집중할 줄 아는 능력 하나의 국가의 전략기획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안보팀 어디에도 북한이나 중국을 잘하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부 미국식 사고와 미국식 교육과 또 어떤 그 속에서의 그룹 싱킹 이렇게 단일한 어떤 집단으로 원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지피지기에 지기는 잘 되나 지피가 안 되는 그 상대가 중국이나 북한이라면 이런 어떤 단일한 집단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동맹 중독증 확증 편향이 있을 때 아니오라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인 것이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훅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이 더 메어집니다. 가슴이 또 뻥 뚫리는 측면도 있고요. 기왕에 나오신 김에 이건 좀 질문을 두 가지 정도는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국방부로 이제 관저를 말하자면 업무 공간을 옮긴 지 이제 한 달이 돼가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당초에 우려했던 것과 지금의 상황들을 좀 비교한다면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언론에 나올 만큼 나왔는데 그 빠진 얘기만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자면은 5월 초였던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 공관도 육참총장 공관, 해병대 사령관 공관 다 지금 탈탈 털어먹었거든요. 비서실장이 들어가고 경호처장이 들어가서 한남동에 남아 있질 않아요. 이제 국방부 장관 공간 하나예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거 다 했죠. 국방부의 여러 시설들 거의 다 이제 대통령실이나 경호처가 점령했죠. 하다 못해 가지고 국방부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것까지 내놓으라 그랬어요. 비서실 경호처 어린이집 없다. 이랬는데 그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이냐 5월 10날 대통령이 당선돼서 처음 찾아간 데가 용산 경로당하고 그 다음 순서가 그 어린이집이에요. 거기 가서 막 학생들이 손편지 주지 그러니까 같이 사진 찍고 하면서 대통령 할아버지가 잘했게 이게 국정의 첫 업무였습니다. 근데 개들을 쫓아낸 거예요. 열흘 뒤에. 그 어린이를 쫓아낸 거예요. 할아버지 잘할게 하고 돌아온 답변은 나가. 그래가지고 이게 통보까지 됐다가 결국은 어느 측에선가 이거 심각해집니다. 이거 애들까지 쫓아냈다가 큰일 납니다. 이래가지고 내부에 논란이 있었는지 돌연 철회되고 재검토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국방부 검찰당 건물에 대통령 경호처 어린이집이 들어가겠다. 이래가지고 있는데 자칫하면 아동학대가 될 뻔한 거고 다 언론은 기사 쓰려고 준비까지 다 해놨던 거예요. 이게 이미 다 취재가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집무실 이전을 하면서 이제 이런 류의 어떤 갑질, 진상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다가 가까스로 자제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용산공원에서 또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이.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일본에 일부 얘기했지만은 용산 일대는 우리나라 서해까지 신경망이 뻗어 있는 미국의 엡실론 정보 체계가 깔려 있습니다. 이 엡실론이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운영하는 도감청 위성 수신 체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 백령도까지 깔아나가고 그 서해 일대에서 오는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데가 용산 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미 간에 기지 반환 협정을 할 때도 특별 조항으로 지하에 있는 통신, 전기, 수도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용산 기지를 반환받아. 지상권만 받아오는 거예요? 땅 위에만 받아오지 지하는 여전히 미군 기지다. 이걸 땅 박아놓고 그것도 이면 합의로 쥐도새도 모르게 요 세 개는 건드리지 마. 그 땅을 1m 이상 못 파요. 그런 상태에서 뭐 다이옥신 벤젠, 이 발암 물질의 오염도가 기존치의 한 34배까지만 가는데 그것도 땅을 또 찔끔찔끔 반환하니까 부분 반환을 받아서 정화해버리면 소용이 없다고. 지하로는 계속 오염물질이 확산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야 되면 이거 다 반환받은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국토부가 공원 조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끝까지 반대한 겁니다. 큰일 난다. 그런데 환경부는 본 거예요. 그 산자부 공무원들이 막 국장 서기관이 잡혀 들어가는 걸 보니까 5년 후에 우리가 무사하려면은 여기서 예스하는 순간 니들 다 5년 후에 감옥 갈까고 해야 돼. 완전히 그냥 자빠진 걸 드러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9월에 임시공원으로 개장하겠다. 왜 뭐 콘크리트로 덮고 보도블럭 깔고 잔디 떼 입히고 그래서 임시공원으로 개장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상태에서도 환경부가 또 드러누워 버리니까 지난주에 그 9월 개장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그걸 취소하게 이르러. 그랬습니까? 그래서 공원 계획이 얼마 전까지 그 사우스 포스트 그 13번 미군 기지 게이트 거기로부터 집무실에 이르는 거 이거 9월에 다 개방하기로 발표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뒤집힌 거예요. 무기한 연기하는 걸로. 왜? 거기에 시민들 왔다가 그 땅 조금만 파도 뭐가 발암 물질에 그거에다가 그게 공기 중으로도 또 저기 새어 나오는데 그러면은 뭐 김건희 여사가 개나 데리고 산책이나 하시든지 왜 시민들을 거기다가 이걸 갖다가 저기 그 위험한 데다가 이렇게 그 휴식이라고 하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통제하겠다. 뭐 임시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나마도 일주일을 못 버티고 이미 대국민 발표까지 다 해놓고 또 취소해요. 보십시오. 이게 재난에 이제 이 용산 일대에서의 뭐 국민과의 소통, 뭐 새로운 어떤 소통 대통령의 시대가 오고 용산을 국민에게 되돌려준 것처럼 말은 해놨는데 되냐고? 안 된다고. 이게 재난입니다. 이거 재난. 용산 사무실과 뭐 관저는 번복의 역사, 번복의 반복 계속될 것 같고 저는 그 대통령 경호가 좀 걱정이 돼요. 세계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비슷한 시간대에 정해진 코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출퇴근을. 그래서 뭐 정말 누가 암살을 시도할 수도 있고 뭐 내지는 폭탄을 숨겨놓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요. 어떤 사람 드론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최근에 들은 얘기는 대통령이 밤늦게 퇴근을 하면 그게 강남의 학원 시간대하고 겹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대 학원 차량들이 밤 10시만 되면 움직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순간이동하면 10분에서 15분 이게 정체가 되니까 지금 강남 일대의 교통난이 굉장히 밤에 심각하답니다. 벌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제기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이 김종대 의원을 하니까 이게 1시간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나머지 얘기들은 다음에 좀 모셔서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우리 콜라보 하자고요. 뻥뚫린 TV하고 같이 정말 협력해서 돕고 살아야지. 뻥뚫린 TV 그 좀 크레딧 좀 올려주세요. 우리도 같이 올려줄 테니까 이렇게 소리가 하니까 또 알겠습니다. 메디치 보라도 해주시고 한 가지만 간략하게 1분 내로 좀 답변해 주시면 이번에 그 9년 만에 최초의 육사 출신이 이제 합참 의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임기가 남은 총장들을 경질했단 말이에요. 군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원 다 물갈이한 거거든요. 총장, 의장 다 물갈이한 건데 이런 전례는 없죠. 군 인사법에 임기가 정해진 직위들이고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남재준 육군 총장하고 임기 내내 그 전쟁을 했는데 임기는 하루도 안 빼고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에 대한 예우 존중은 해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다 물갈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명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전원을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그것도 이제 육사 출신들의 다시 그 귀환으로 거의 뭐든지 한 자리만 빼놓고는 뭐 사관학교 출신들이 다 차지했고 이런 걸 봤을 때 지난 정부의 국방하고는 단절의 의사를 명확히 한 거다. 어제도 우리가 그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자들로 이 경제 그 사령부가 다 짜진 거 문제를 좀 지적을 했고 또 한편으로 지금 법무부 검찰도 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육사 입학생들이란 게 결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시 합격자나 뭐 사시 합격자나 육사 합격자나 20살 안팎의 시험 한번 잘 본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노력한 사람들도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그럼요. 그 점이 좀 아깝습니다. 270명 정도 정원이 되는 한 학년의 생도는 종합대학으로 얘기하자면 1개과밖에 안 돼요. 1개과에다 쏟아붓는 예산은 웬만한 저기 그 단과대학 예산 그게 몇 배. 예. 그러니까 엄청난 그 저 국가로부터의 혜택과 이런 어떤 것들을 받는 특수교육기관입니다. 이러는데 그 최근에는 자꾸 그 지원자의 이제 수준이 저하되니까 5년 후 전역, 그다음에 의과대학 지원 뭐 이런 것까지 입시 요강에 넣어가지고 요즘은 졸업하면은 바로바로 그냥 전역 지원서 내고 중간에 의대 가고 고시 공부하고 군인의 길을 가지 않는 그 생도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 육사의 지방 이전 뭐 안동이냐 뭐냐 얘기 나옵니다만은 이전하면은 아마 그런 혜택을 더 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대학 되는 거예요. 사실상 당장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원 투입은 점점 많아지는 동안에 이제 우수한 자원들이 학군장교, 학사장교 쪽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그 출신 간의 어떤 극단적 불균형은 시정할 때가 됐고 예, 그런 면으로 이제 상당히 좀 뭔가 자리를 잡아가던 터에 다시 이제 육사가 어떤 패권을 장악하는 식의 이런 식의 어떤 회기라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해 보려고. 경찰대는 탄압을 받더구만요. 검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김종대 의원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 문정인 선생님 오셔가지고 뭐 107, 80만 뷰가 나왔는데 김종대 전 의원님도 100만 뷰 이상 갈 것 같아요. 좀 자주 나와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